네, 독거 투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왔고요. 남도 여행 열흘 정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서울이 너무 추워요. 어, 오늘 아침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건설적인 대화들이 오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떤 뭔가 이제 타결이 된 건 아니고 그냥 대화 내용이 좋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거의 상견례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뭐 협상 같은 데 나가서 막 깽판 치거나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 싱가포르였나? 그 김정은하고 같이 이제 그 협상했을 때도 굉장히 깽판을 쳤었고 이번에 4월달에 제렌스키랑 할 때도 깽판을 쳤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나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행히 그 베센트를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뭐 나바로 같은 사람이 가지 않은 게 정말 천만 다행이어서 사실은 그래도 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사실은 일기 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었냐면은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늘 미국 쪽은 자화자찬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 자기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언론들도 그렇고 다들 믿지는 않았었고 중국 쪽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중국도 바로 답변이 나왔어요. 성명서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 나와서 야 이제는 진짜 꽃길만 가는 장사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무역 협정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런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처음 이야기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협상은 반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것저것 하나하나 이제 협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 제품들, 재고가 한 2, 3개월 정도치가 있을 텐데, 여름 정도면 이제 다 이제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물가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신선식품이야 뭐 4월 달쯤에 이제 거의 종료가 될 거고 4월 2일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제 재고 그 공산품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정도의 룸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미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있을 때 뭐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엄청난 시즌이고 추수감사절도 엄청난 시즌이고 백투스쿨 시즌도 엄청난 시즌이긴 하지만 7월 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7월 4일인가? 7월 첫 주 뭐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전 지역에서 막 폭죽 터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맨하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뉴욕에 있었으니까 그 피어 5였나? 7인가? 뭐 이쪽 해안가 쪽에서 허드슨강 쪽 말고 반대편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 파이어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사람들이 밀묻듯이 갑니다. 꼭 중국의 그 엄청난 관광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가는 것처럼 미국도 약간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연말에 이제 카운트다운 할 때 그때 이제 그 타임스퀘어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뭐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쇼핑 시즌이긴 해요. 여름에 쇼핑 시즌인데 만약 그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거나 아니면 매대가 비어 있으면 상당히 트럼프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가 이제 마지노선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5월 며칠이죠? 5월 12일 오전 10시인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덕분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한 1%안 되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2% 플러스고 뭐 테슬라 같은 주식들도 5% 이상 지금 야간 데스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중국 쪽이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145% 정도의 관세를 때려 맞고 있는데 이걸 54% 정도로 인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빨리 안 하면은 진짜 6월, 7월 달에는 매대가 텅텅 비는 그런 사태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40% 이상의 공산품들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뭐 보면 뭐 이런 옷들도 아디다스는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런 마이크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국 상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관세를 54%까지 내리고 또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한 34%, 125%에서 34%까지 되돌릴 것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만약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뭔가 이게 빵 터지게 되면은 협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관세를 저렇게 낮춰버리게 되면은 트럼프의 그 앞으로의 국정 운영 동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관세와 감세인데 감세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상대로 트럼프의 이기는 쉽지 않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레임덕의 가능성도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장밋빛 전망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밀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관세를 유예하고 나서 또 뭔가 또 취소하고 막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간 걸 이렇게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거의 이제 좀만 올라가면 전고점을 벗길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 방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오늘 2%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7%이 정도 선까지 전고점 대비로 올랐는데 며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지금 되게 뒤엎는 그런 상당히 빠른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시대에 확실한 건 딱 하나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 외의 것들은 예상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뭐 잘 주식을 아랫땅에서 잘 잡았으니까 일단 올라간 거는 잘 뛰고는 말을 그렇게 거둘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매도 시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매도 시점이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치인데 그 우리나라 수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줄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 어떻게 23.48%나 빠질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물론 이제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연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빠진, 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진짜 넘쳐나거든요. 지금 MMT에만 5.5조 달러라는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계속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특히 이제 4월 초순부터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기업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들 스마트머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 시즌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개인들은 특히 엄청나게 많이 주식을 사서 모았고 저는 이제 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그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유동성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고 이번에는 진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그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부터 유동성이 넘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코인이 움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행적인 지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한테는 코인이 후행적인 지표이긴 한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 추세들 제가 뭐 그래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움직일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된 상태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이 표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저녁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관세 협정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좀 수정돼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수정될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1차 무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45%다, 뭐 125%다, 뭐 이런 것들은 대충 볼 때 뭐 노이즈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고 이 표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그림 하나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평소에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 지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 분석도 해야 되고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차트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차트 분석도 하고 있고 수급도 보고 뭐 정치 내부자 매매 아까 말씀드린 거 밤새 뉴스 보시고 막 레카차 오는 거 그냥 다 체크하시고 막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공포의 매수 딸까
실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1차, 2차 때 이렇게 매수를 쭉 했는데 이런 성공적인 매수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버핏 했던 얘기잖아요. 시장의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들을 기억하시는데, 실전에서는 그거를 액션을 취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랄까, 평생에 정말 좋은 투자 자산, 그렇게 최고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제가 없더라도 똑똑하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사실 이제 불과 뭐 20일, 30일 전만 하더라도, 4월 초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장이 망한다, 코스피가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코스피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 거고, 바닥에서 올라온 걸로 치면은 그 정도로 보면은 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6% 올랐는데, 국장은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없어요. 뭐 4, 5%, 6%?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몇 달 동안에 올라온 것만 보고 국장이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웃긴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관화의 오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주식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봐도 미국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많이들 보시는데, 그런 헤드라인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이제 기저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이더들의 매수하는 거,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라, 폭락에 사라,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폭락에 주식을 산다는 게 쉽진 않죠. 더 빠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또 이미 다 물려 있어가지고 못 사는 영역이기도 한데, 이럴 때는 저는 돈을 좀 융통해서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 팬데믹 때는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멘트를 좀 까먹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느낌도 좀 들고, 만약 제가 그런 강력한 멘트를 했었으면 좀 더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샀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돈 좀 버셨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방에서 이제 열심히 책을 읽은 분들은 좀 시뮬레이션도 미리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또 멘탈도 좀 강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주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어제였나 토요일이었나, 그 크게 돈을 버신 분이 단톡방에서 커피를 100잔이나 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저가에서 주식을 사는다는 거는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들의 그런 그 투자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보면은 부자들이 많이들 사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던 것도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의 단점은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좀 늘리는, 심화시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라든가 SNS 이런데, 유튜브에 상당히 쉽게 현혹이 되고, 폭락장을 너무 두려워요. 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폭락장에서는 경기방어주 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 그 바보들 얘기예요. 폭락장에서는 베타가 높은 주식을 사야 돼요. 빅테크 같은 주식들 사야 돼요. 왜냐면 반등할 때 이게 반등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강한 반등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경기 방어주들은 저 베타 주식들이거든요.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번에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베타가 높은 주식들 사는 게 당연히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반등장에서 경기 방어주들은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소외주가 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주도주가 한번 꺾이면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바보 같은 이야기들이고, 빅테크가 주도주가 된 지는 10년도 넘었어요. 2015년 그때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들어간 건 2017년 1월이었는데, 그때 2015년도에도 엄청나게 빅테크들이 올라갔었고, 17년, 18년부터는 상당히 버블론이 있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있었고, 18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그 금리를 인상했죠, 파월이. 그래서 트럼프랑 굉장히 많이 싸웠었는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시장의 변동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막 반토막도 나기도 하고, 폭락장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18년도에 굉장히 힘든 약세장이었고 2022년도도 상당히 힘들었던 장이었는데 그때마다 빅테크들도 많이 깎이고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반토막도 여러 번 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주도주는 주도주입니다.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뭐 경기방어주들,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그 주도주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한번 꺾이면은 다시 반등하기 힘들다, 회복하기 힘들다,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고 한 얘기고 그런 얘기를 누가 처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제일 잘하는 산업이 빅테크고 지금 엄청난 투자 프로핏이 다 일어나고 투자도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빅테크인데 왜 빅테크를 그렇게 쉽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한 달 전에는 세상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나 궁금하긴 하네요. 아시아 통화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만 달러 강세라든가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원화가 1,400원을 회복을 못했는데 다시 회복을 했네요. 1,401원. 이 관세 전쟁의 마무리는 아시아 통화의 강세로 귀결된 게 아니고요. 달러의 강세, 미국의 강세가 돼요. 왜냐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수백조 원 정도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잘 돌아가고 투자도 잘 돌아가고 불확실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가 아니라 달러 강세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무역 협상 얘기가 나오니까 미중 무역 협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원이 1,400원을 다시 이제 회복을 했어요. 관세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아시아 쪽이 강세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 여의도 얘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달러는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이게 아닐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 달러는 강했었고 정상화 과정은 바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제가 만든 거 없는데 이번에 영국하고 타결이 토요일인가 뭐 그때 됐었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얼마나 관세를 때려가지고 재정을 살찌우고 또 이제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미 적자가 되는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한테 적자 보고 있는 나라한테 계속 후드러 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것도 되게 영국이 개처럼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잘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상견례가 좋았던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한 나라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강한 나라한테는 상당히 약하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원래 이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 타겟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었는데 결국에는 중국한테는 별로 관세도 못 때리고 약한 나라들 그 외 국가들이죠. 영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권 나라들,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한테 때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일본이라든가 키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국 같은 그런 약간 굴욕적인 협약을 맺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걱정이 많이 되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슬라이드만 만들어 놓고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4월달 수출입이 주말에 나왔어요. 주말에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당연히 났죠. 이제 왜냐면 이제 관세가 더 강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빨리 쟁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달 수출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엄청나게 쟁여놨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이 중요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반으로 줄은 상태인데 이렇게 수출입이 잘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밀어내기 수출을 해가지고 뭐 동남아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저 중남미 이런 데까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밀어내기 수출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해당 국가들의 산업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된 부분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들, 중국 메이저 업체들이 한국에다가 이제 사무소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 딜러망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매장들이 보이더라고. 제가 부산 갔을 때도 BYD 매장이 보였었는데 원래 뭐 해운대 쪽에 센텀 쪽이었는데 원래는 링컨 자동차 쪽이 딜러였는데 그걸 그게 이제 나간 자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전례 그거래요. 원래 수입차 업체의 딜러 샵이었던 곳들에 들어가서 뭐랄까 좀 이렇게 대체된 효과 그런 후광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전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주유권 이런 거 뭐 200만 300만 옛날에 독일 차들 많이 했던 거잖아요. 10년 전쯤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위주로 들어오겠죠.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주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10월부터 5월 달까지 지금 물가가 수입 물가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 요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보면은 국내의 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었죠. 이쪽인데 서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거의 로켓포예요, 로켓포. 4월 3월 달에 쭉 빠졌다가 4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4월이거든요. 쭉 올라온 게 4월 2일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관세 효과가 이건 서서히가 아니죠. 그냥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물가가 올라가는 거 못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 주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뭐 로컬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왜곡인데 내 주변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50개 주가 넘게 있는데 그걸 다 체크를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통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래도 4월, 5월 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물가가 많이 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4월 25일 사실 이때부터 좀 튀긴 했었지만 25일부터 진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중무역 협상은 적어도 몇 달 반년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1기 때는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뭐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파월도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냐면 몇 년 전에 이제 물가가 9%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었고 공급망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붕괴가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9% 올랐었고 이것 때문에 한 3년 가까이를 고통을 미국인들이 겪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낮추려고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5.25까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막 노력했었고 고물가에다가 고금리까지 겹쳐가지고 미국인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저희 이제 친척 같은 경우에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갔어요. 왜냐면 모기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7, 8%씩 막 했었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갔었는데 이번에 가긴 갔거든요. 근데 30년 일정으로 이제 그 모기지 갚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팍 올라간 거는 여기 이쪽에 이쪽.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팍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4월 2일이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쭉 올랐던 게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 확 올라온 거고 그 뒤부터 이제 쭉 올라온 것들은 관세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팍팍팍팍 이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오르고 끝난 게 아니고 전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공모함처럼 굉장히 큰 그런 그 경제 단위이기 때문에 50여 개 주에 쭉 효과가 넘쳐나는 거, 그 밀려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했던 얘기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몇 차례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22년, 23년 이때 물가가 뭐 9%씩 막 올라가고 막 이 시기에는 그걸 잡기 위해서 파월이 폴 볼커에 빙의해가지고 금리를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고 금리 인하 시기란 말이에요. 인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더 푸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물가가 관세 효과 때문에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그 효과가 또 배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미중 무역 협상을 끝내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이 중국 물가부터 해서 팍팍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상당히 급하게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이렇게 봐주면서 유화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건 빨리 초기 잡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꺼트리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물가라는 게 한번 올려놓으면 짜장면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잖아요. 관세 때문에 올렸습니다라고 하고 또 관세 때문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무역 협상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7월달 이전에 빨리 끝내놓고 컨테이너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빨리 끝내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한마디 했었잖아요. 시장 뷰를 바꾼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는 조건이다. 그게 아니면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진 않았는데 지난달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3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 뭐 어떤 빅 플레이어들, 빅 컴퍼니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서 물가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가가 막 오르는 국가에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왜냐면 무섭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미국을 2023년도에 그 차를 몰고 2만 킬로를 여행했단 말이었어. 그 미국의 절반을 여행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1,300원대였어요. 그 환율이 초반이었는데 유가도 그렇게 막 비싼 가격대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엄청나게 뭐 오르긴 올랐었지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환율도 1,400원대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야 미국이 다시 올라가면 월 1,000만 원씩 제가 여행하면서 썼거든요. 석 달 동안 3,000만 원 쓴 거죠. 근데 이번에 가면은 야 월 천이 뭐야? 1,200, 1,300씩은 써야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는 팬데믹 시즌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도 가면은 되게 신기한 게 막 그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곳도 많았거든요. 이게 정말 미국의 호텔인가 그런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데들이 사라졌죠. 이제 팬데믹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비싼 나라에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큰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고 여행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외에 어떤 글로벌 컴퍼니들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선포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트럼프의 정책에 지금 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관세를 피한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찍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 수익의 그 일정 부분을 미국에다가 내요. 제가 한국에서 받는 그 달러가 세금은 제한 금액에 온 거거든요. 또 한국에서 또 소득 신고를 합니다. 세금 내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세금이란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관세를 피할 수도 없고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더 비싸죠. 그렇긴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스트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거 감안하면 차라리 한국에서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관세 맞아가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시즌에 그 공장을 미국에다 짓게 되면은 보조금 준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거나 깎거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다뤘는데 언제 또 막 이런 것들이 바뀔지 몰라요. 뭐 지금 현대차가 3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여러 가지 호의를 이렇게 주잖아요. 트럼프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바로 처리하겠다 얘기하는데 또 말 바꾸는 데는 도세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건 진짜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 계산기 두들기는 거로는 최고인 해외 글로벌 컴퍼니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적 시즌에 가이던스들을 많이 냈잖아요. 빅테크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근데 가이던스를 못 내는 애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안 좋아서 좋은 실적을 이미 냈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폭락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이던스의 향후 투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지 않겠다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투자를 줄이겠다, 관망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기업들 유치도 안 되고 국내 기업들의 자국 투자도 지금 막히거나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의 동맥경화가 될 수 있고 또 GDP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재정을 부양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 해외 기업들이든 국내 기업들이든 그게 안 되게 되면 2분기 GDP도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트럼프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안 된다고 하면 관세를 때려가지고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의 의도성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한테는 좋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당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의 의도는 상당히 좋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거고 이게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가에도 좋은 거죠. 좋은데 근데 방법론전을 볼 때 관세를 마구마구 무자비하게 때리는 이 방법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트럼프는 좋은 대통령 아닙니까라고 리플을 다셨다가 지우셨는데 아니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국도 힘들게 만들면서 해외에 있는 국가들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 대표로 나갔던 스캇 베세트가 정말 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스캇 베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부통령인 벤스는 너무 강경하고